우리가 그 인간관계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은 우리 뇌에서 네.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돼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만드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러면은 그 우리가 이제 옥시토신이 그 마음의 평화에 작용하는 호르몬인데 그게 네. 분비가 된다는 것이 아, 밝혀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보냐 하면은요, 정신과에서는 이제 심리적 성숙도를 네. 어떻게 체크하냐면은 자율성,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간다는 자기 의지력, 자기 결정력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합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 이유가 우리의 소망, 본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요. 사실은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지만 네.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고 내가 정말 살아도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게 이제 바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의미를 찾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자긍심인데 자긍심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어렸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내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구나. 네. 그럴 때 이제 남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성장해 가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는 스스로 내리는 평가가 더 이제 중요해질 때 네. 우리가 그걸 성숙했다고 그러죠. 선생님 그 하루에 스트레스라는 말 몇 번 쓰세요? 안 쓰는 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제 정말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스트레스가 아닌가 싶은데 네. 이거는 이제 마음의 평상시, 마음의 균형과 조화를 잃게 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86%가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많은 게 기질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건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냥 꼴보기 싫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서로 자기 주장만 해서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그 정신의학자가 있죠. 애들러. 네. 이분도 얘기를 했어요. 삶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온다. 한 우주와 한 우주가 만나는 것이 인간관계이니 얼마나 거기에서 생겨나는 일도 많고 잘 맞기가 더 어려운 거네요. 어렵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하고 자주가 같은 사람을 만날 확률 2,592만 명이니까 결국은 없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태. 그렇죠. 네. 나하고 똑같은 생각, 나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네. 정말 우리가 만나보면 누구는 이렇게 눈빛만 봐도 통하잖아요. 네. 근데 누구는 그 숨소리만 들어도 싫어요. 그러는 이유가 이제 뭐냐 하면은 첫째는 이제 과거의 경험에서 오는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싫었던 누군가하고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면 그 비슷한 사람만 봐도 싫죠. 예. 그게 이제 거기서 떠오르는 그렇죠. 거죠? 무의식적으로.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경험의 영향이에요. 이게 이제 흔히 제가 이제 조직원들을 상담할 때 경험하는 건데 어떤 직원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상사 중에서 좀 무능한 상사가 있으면 네. 그렇게 공격을 하고 공개망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사가 아래 직원을 불러가지고 왜 그러느냐고 네. 했더니 나중에는 울면서 하는 얘기가 네. 사실은 상무님을 볼 때마다 제 무능한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아버지가 너무 싫으니까 상무님도 싫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더라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누가 나를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네.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네. 우리는 누가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나를 싫어할 수 하지?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꼭 가서 좋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네. 그리고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에 의하면 이제 무의식.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네. 그 조건하고 비슷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싫어요. 이제 제 경험을 하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어느 조직에 이제 한 여러 번 걸쳐서 강의를 갔어요. 네. 그랬더니 그 조직의 장이 이제 담당 교수를 통해서 저를 만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조직의 장의 방에 들어갔더니 네. 저를 보고 막 화를 내면서 왜 이렇게 키가 작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내가 강의하러 왔지. 미스코리아 그래, 대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네. 그렇게 저한테 화를 내신 그분이 네. 남자인데 키가 저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키에 대한 컴플렉스로 키 작은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인간의 심리를 알았으니까 상처를 안 받지. 그렇지 않았으면 무례하다고 싸우죠. 교수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네. 그냥 저는 이해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명리학적으로
정말 기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이 오행 관계가 나오는데 네. 이 명리 심리학에서 사실은 이 도표 하나만 잘 하시면은 7, 80%는 끝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수하고 목의 관계는 수생목 해서 네. 이제 수가 목이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죠. 네. 그런데 토는 물이 가는 것을 막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물이 너무 많으면 네. 적절하게 막아주는 게 좋지만 물이 흘러가는 게 작은데 거기에다 더 막으면은 얘가 물이 마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흘러가고 싶은데 나를 흘러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하고는 그냥 싫은 거예요. 아, 네. 안 맞는다. 안 맞는 게 거죠. 그거구나. 그러니까 뭔가 그 기가 안 통하는 거죠. 누군가하고 관계가 나쁘면은요, 네. 그 사람하고만 관계가 나쁜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가 나쁘다고 해서 내가 인간관계를 잘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그 우주와 우주의 만남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우주를 탐색하는 것처럼 네. 가장 복잡한 심리 지능이 필요한 관계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Q, EQ, 네. SQ가 다 되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상식도 필요하고 네. 인간에 대한 심리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그래서 인간관계.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서 상처받고 누군가하고 갈등을 일으켜서 싸우고 그것에 대해서도 후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네. 우리가 시험도 뭐 잘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고 오히려 시험을 못 보면은 그때 내가 이게 정말 부족하구나 하는 거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크게 그냥 싸웠거나 상처를 입으면은 그냥 크게 한 수 배웠다. 그럴 수 있다. 네, 네. 생각하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피테가 이분이 참 옳은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나는 너를 통해서, 네. 너는 나를 거쳐서 서로 인격적인 성숙에 이른다. 그런데 이제 상처를 네. 받긴 받는다. 그렇죠. 걸 인정하지만 그래도 좀 안 받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네. 조금 덜 받거나 안 받을 네, 수 있는 네.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게 인간관계는 50점이 만점이다.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100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100명이면 100명이 다 나를 좋아해야 돼요. 근데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천사처럼 행동을 해도요. 네. 저거 가시기에 욕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라는 네, 거죠. 맞아요. 네. 이렇게 한 반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네, 네. 열심히 해도 우리 네. 반에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가 네, 있고요. 네, 학생 중에. 맞아요. 네, 또 네. 학부모님 중에서 네. 저를 굉장히 예, 싫어하시는 예. 학부모님이 네, 또 네, 계세요. 네. 제가 그분한테는 뭘 잘못한 게 아닌데도 그냥 네. 본인의 무의식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네. 사람들 중에서 50%만 나를 좋아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또 내가 나에 대해서 50점만 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듯이 남도 나를 싫어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인간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정말 심리적인 성숙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축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시험도 보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키워 나가듯이 네. 사실은 인간관계가 우리가 네. 이제 성숙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이제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고 자긍심의 형성에 이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역할이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자긍심을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네. 많이 칭찬해주고 이제 격려하는 게 중요한 거고 네. 사실은 인간관계가 필요한 거가 네.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나는 사람이 싫어 네. 해가지고 저 무인도에 가셔서도 유튜브 보고 인스타그램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상처를 안 받으려면 인간관계는 50점이 만점이다. 네. 내가 아무리 그거 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듯이 상대방한테도 나를 싫어할 수 있는 권리를 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안 되면 그거는 네. 그 사람과의 관계만 안 되니까 네. 누군가의 관계가 실패했다고 해서 네. 불필요하게 나는 인간관계도 못하는 나쁜 사람이야. 네. 그렇게 이제 낙인을 찍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안 만든다라는 느낌이 어떤 건지 한번 먼저 우리가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안 맞는 건 별의별 게 다 안 맞죠. 생각해보세요. 제가 서울지방법원 조정중재위원을 했는데 제가 수십 쌍의 이혼하는 부부의 이혼을 중재해봤어요. 100%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격이 안 맞았어요. 마음이 안 맞다. 그리고 성격이 맞고 안 맞고는 없어요. 성격이 맞고 안 맞고는 없는데 다 싫어서 이혼하시는 건데 다 그냥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결과로 원인을 글로 돌리시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런 부부도 봤다니까요. 아니 왜 그럼 옛날에 결혼하셨나요? 좋아하시니까 결혼하셨나요? 했더니 옛날에는 사람이 너무 검소해서 결혼을 했대요. 지금 왜 이혼하시려고 합니까? 인간이 너무 인색하대. 뭐가 다른 거예요?
내가 좋아할 때 그 사람이 돈 안 쓰면 검소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데 돈 안 쓰면 인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예요. 맞고 안 맞고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잘 안 맞는구나라고 인정을 하실 수 있는 오히려 그래서 더 실마리가 잘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빅5 5요인 성격 검사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왜 외향적이다 내성적이다 이런 거 많이 얘기하시죠. 개방적이다 보수적이다. 그다음에 좀 예민하다 예민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또 하나가 그 캐나다 캘거리 대학의 이기범 교수님이 성격이 5개 이렇게 외향적이다, 내성적이다, 개방적이다, 보수적이다, 그다음에 예민하다, 예민하지 않다 이런 5개 외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정직 겸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번째 성격이라는 거예요. 정직 겸손. 정직 겸손성이라는 성격을 요것만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내성적이시라면 타고나신 거예요. 선생님 예민하시다면 타고나신 거예요. 선생님이 좀 개방적이시라면 보수적이지 않고 그것도 타고나신 거예요. 태아 시절에 이미 결정난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근데 정직 겸손성만 타고나는 게 아니고 점점점 살아가면서 내가 기량처럼 갈고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정직하지 않은 사람, 태어날 때부터 겸손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근데 이 6번째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럼 나머지 5개와 이 6번째를 가지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제 거의 심리학에서 지난 200년 동안 했던 고민이 최근에 드디어 결론이 나기 시작했죠. 성격이 이렇게 타고나는 부분 중에요. 이 5가지에 대해서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야,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돼. 아니야, 좀 다른 사람끼리서 결혼해야 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성격이 좀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비슷한 사람이 있어야 서로 또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얘기고, 야, 좀 다른 사람끼리 해야 돼 라고 하는 분들은 그래야 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도와주고 메꿔주는 상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년 연구의 결론이에요. 최근에 나왔죠. 그때 달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답이 그게 달라도 같아도 좋을 때가 있고 달라도 같아도 무조건 나쁠 때가 있는데 일단 친해지는 것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어떤 사람들끼리 만나요. 동료로서의 선생님, 뭐 아니면 연인으로서, 그쵸? 다 어쨌든 처음에 친해지잖아요. 친해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 이 5개 성격 중에 하나가 결정해요. 이게 제일 먼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게 개방적이냐 보수적이냐. 그게 갈라요. 제일 처음에 그게 나오는 걸로 대부분 봐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걸로 만나는 거예요. 이제 가까워지죠. 마무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6번째의 정직 겸손, 진정성. 그런데 마음이 안 맞아요 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친분이 생겼는데 그다음부터 뭔가가 불협화음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덜 진정적으로 그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더 솔직했는데 저 사람은 덜 솔직했거나 혹은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좀 더 솔직하기를 원하는데 상대방은 그걸 부담스럽게 느끼거나 더 안 좋은 경우는 이런 거죠. 나는 좀 더 다 진실을 얘기했는데 그 속은 좀 나한테 숨기는 게 많거나 6번째인 정직 겸손성이 어느 한쪽은 높고 어느 한쪽이 낮으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패를 덜 보인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진정성이라고 했지만 그걸 학술적으로 정직 겸손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정직 겸손성.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한 거랑 겸손한 거랑 반대 방향이거든. 겸손이라고 하는 건 약간의 거짓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낮춘다는 것도 결국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정직 겸손이라는 게 6번째 성격인데 정직 겸손이라는 게 되게 놀랍게도 둘 다 좋은 것 같은데 100% 정직하면 겸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겸손하면 제로인 거예요. 정직이 제로인 거예요. 밸런스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유일하게 밸런스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 그 사람과 마음이 맞지 않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장이라서 너무너무 싫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 그 사람과 미묘하게 마음이 안 맞아.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조금 더 그 사람이 정직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겸손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사람도 나에게 조금 더 겸손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내가 좀 더 정직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직은 뭡니까? 선생님들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겸손을 원하는데 약간 더 정직으로 간다는 건 잘난 척이에요. 조금 더 그 사람이 잘난 척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건 뭔가요? 겸손이라는 건 뭔가요? 조금 더 자기 패를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잘난 척을 안 하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더 위선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대부분의 좋은 자질과 그 다음에 좋은 분들이 계신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대부분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이게 이 이퀄라이저, 이 배합이 안 맞는 거야. 자, 그렇다면 해결책도 이렇게 찾으실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선생님이 나한테 좀 더 정직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좀 더 잘난 척하게 만드시면 돼요. 네. 그 사람을 조금 더 재미있게 흔쾌히 자기의 장점을 보여주거나, 아, 그렇지, 뭐, 아, 내가 이 정도는 되지, 라는 정도의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반대로 이 사람이 나한테 뭡니까? 좀 더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자기 패를 숨기는 거 있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확실히 당신은 내가 모르는 뭔가 있다고. 확실히 내가 모른다. 아, 당신한테는 내가 모르는 게 있군요. 내가 다 아는 게 아니군요. 왜? 내가 다 안다고 얘기할수록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숨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숨기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약간의 너치들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왜 이런 미묘한 말씀을 드리느냐? 여기에 성격 파탄자와 또 다른 성격 파탄자가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선생님이 정말 진정성 자체가 다 떨어져요. 그러면 다른 관계죠.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건 거리를 두셔야 되지만 분명히 거리를 그렇게 멀리 두시지 않아야 되는데 마음이 왜 맞지 않을까라는 거. 가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노하우도 좀 공유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선생님의 정보도 나도 좀 받고 싶은데 이게 왜 자꾸 원하는 만큼 서로 주고받고 있지 않을까 이런 미묘한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바로 정직의 양과 겸손의 양을 서로 조금씩 쳐줄 수 있는 이런 얘기들. 잘난 척을 좀 더 흔쾌히 하실 수 있는 재밌게 혹은 아 모르는 게 있다라는 걸 자꾸 인정해주는 나도 당신을 모르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해주는 이런 약간 미묘한 언어들을 서로 주고받는 거 그러면서 한 번씩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왠지 아세요? 미묘한 사람들이 모이셨기 때문이에요. 라포는 우리가 흔히 공감대, 신뢰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라포는 상담이나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일상적으로 쓸 만큼 아주 보편화된 그런 유명한 개념이죠. 라포는 상대와 나의 신뢰감, 심리적 분위기, 친밀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라포가 형성되면 심리적 거리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야기나 대화가 원활해집니다. 라포는 이렇듯 대화가 물 흐르듯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라포 형성에 많은 공을 들이기도 합니다. 라포는 비슷한 점과 공통점이 많을수록 더 쉽게 형성이 되죠. 자, 이처럼 라포 형성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을 들일 정도로 모든 관계에서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다 보니 라포를 정말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러다 보면 한번 라포 형성이 되면 그것이 안 깨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념들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보는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죠. 라포는 이렇게 라포 형성은 어려워도요, 깨지는 것은 더 쉽습니다. 또 어떤 분은 라포가 깨졌다고 교사로서 내가 뭐 부족한 건 아닌지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포가 깨지는 것은요, 대부분의 선생님이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라포가 깨질 상황이었기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런데 선생님들은 라포가 깨진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한 나머지 관계의 질도 같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라포가 깨지면 그냥 대화가 깨지고 관계의 질도 확 나빠지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요. 그래서 관계의 질에 의존하던 대화를 시도하다가 결국 대화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더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것은 라포의 유무가 선생님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포는 앞서서 제가 강조했듯이 아주 얇은 와인잔 같아서 조금만 힘을 가하면 깨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자, 오늘부터 하나 기억하죠. 라포는 잘 깨진다. 라포가 깨져도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럼 이제 작업동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동맹은 원래 상담에서 쓰이는 용어죠. 그 작업동맹은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공유된 목표를 향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의식이고 현실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현실적인 관계, 그리고 공동의 목표, 공유된 목표를 향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관계를 뜻한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작업동맹은 정서적 유대, 상담 목표에 대한 합의, 상담 시간에 다룰 과제에 대한 동의들을 바탕된다고 보는데
작업동맹은 상호 간의 존재를 인정하며 협력하는 관계, 효율성을 가늠할 수 있는 관계의 질을 말합니다. 또 공동의 목표를 떠올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결국 상담 장면이 아닌 일상에서 살펴보면 라포를 깨지지 않게 하는 것보다 작업동맹을 떠올리면서 대화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포가 깨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상대의 어떤 말이나 욕구나 감정과 의도에 내가 맞춰주면서 끌려가는 대화를 하기보다는 작업동맹을 떠올리면서 대화를 하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자, 학교에서 소통이 어려워지는 순간에 작업동맹을 떠올리면 라포 형성의 유무와 관계없이 대화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사회였다면 그것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에서 만났으면 작업동맹을 떠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교 구성원 안에서의 대화는 의외로 작업동맹을 떠올리면서 대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학교 구성원의 공동 목표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즉, 교육을 통한 학생의 성장이라는 분명한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작업동맹을 떠올리면서 대화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자, 그렇다면 라포와 작업동맹을 활용한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옆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옆반 선생님이 그 말한 것은 사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죠. 왜 옳은 말이고 맞는 말인데 불편해지죠? 네, 그거는 라포도 작업동맹도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라포라도 있었으면 좀 달라졌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그 옆반 선생님은 김쌤에게 지금 상대에 대한 존중도 잘 보이지 않고요. 공동의 목표의식도 사라진 그저 옳은 말, 맞는 말만 하기 때문이죠. 작업동맹의 대화로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떠올려 봅니다. 공동의 유대감을 느끼고 공동의 목표의식을 떠올리게 하는 그 말은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했을 때 초등학부모 상담이라는 책에서는 작업동맹, 즉 공동의 목표의식을 떠올릴 수 있는 말로 이러한 말들을 사용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뭐냐? 우리 함께 고민해요, 걱정돼요, 도움 주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활용하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죠. 즉 우리가 쓰는 그 많은 말을, 이 말들을 중간중간에 그 옳은 말 사이사이에 넣으면 좋은 말로 바뀐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중간에 넣어서 대화를 하면 듣는 사람도 이 맞는 말의 그 딱딱함, 맞는 말이지만 내가 인정을 하지 못하고 불편한 말이 아니라 맞는 말, 옳은 말이 아니라 좋은 말, 내가 지금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말하는 거구나 라는 말로 변환돼서 상호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옳은 말이라고 해서 불편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업동맹을 떠올릴 수 있는 말을 우리가 활용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써야 됩니다. 자, 만약에 저라면 제가 옆반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2반 아이 중에 뛰는 아이가 있던데 보니까 정말 고생이 많겠어. 엄청 뛰어다니더라고요. 나야 뭐 어쩌다 한번 보는데도 얘 저러다 다 다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은 교실 안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고생이 많아요. 선생님, 제가 아이들 안전 때문에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 복도에서 아이들이 다칠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복도 통행 지도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반에도 뛰는 애가 많아서 나만 지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지도해야 조금 더 효과적일 듯한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어떠십니까? 같이 복도에서 뛰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자라는 말인데 그 같은 말인데도 느낌이 많이 다르죠. 이런 말은 사실 별로 교류가 없던 선생님도, 즉 라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선생님이라면 작업동맹의 구축과 더불어 이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에 대해서 호감도 생겨날 것 같아요. 이처럼 라포에 의존하는 어떤 대화는 그 한계점이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작업동맹을 맺은 대화를 하는 것은 그 라포의 유무와 관계없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 이외에도 작업동맹의 그런 공동의 목표를 떠올리게 하는 말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생활 속에서 선생님의 작업동맹의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보고 떠올려 본다든지
누군가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아, 이런 말투나 이러한 단어들은 정말 나에게 그 작업 동맹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이구나라고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 있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를 하다가 점점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점점 갈등으로, 그 대화 자체가 갈등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이유를 찾아보면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런 대화 구조,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대화 구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대화 구조, 당신이 맞고 내가 맞고를 따지는 옳고 그름의 대화가 아니라 작업 동맹의 대화로 조금 바꿔서, 우리가 원래 말하려고 여기서 대화를 하는 이유는 감정 싸움을 하려는 게 아니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더더군다나 자존심 싸움하려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지금 대화하는 공동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공동의 목표는 무엇이고 함께 그 목표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작업 동맹의 단어들, 그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단어들과 더불어서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생활 속에서 발견해 나가는 그런 작업 동맹의 단어들도 또 함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